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역사의 향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파괴적이었던 갈등의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두고 벌어졌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이 두 도시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었습니다. 하나는 드넓은 바다를 품고 민주주의와 철학, 예술의 꽃을 피운 제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굳건한 대지 위에 서서 철저한 군사훈련과 절제된 규율로 최강의 육군을 길러낸 왕국이었습니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군사적 과두정의 이념 대결이었고, 개방적인 해양무역과 폐쇄적인 전통 농업사회의 충돌이었으며, 자유로운 사상과 엄격한 규율의 가치관 싸움이었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이어진 이 기나긴 전쟁은 그리스 세계 전체를 소진시키고 분열시켰으며, 황금시대의 막을 내리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생생하게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직접 겪으며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긴 한 위대한 역사가 투키디데스 덕분입니다. 그의 기록을 따라 우리는 이제 두 거인의 충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스 세계를 어떤 파국으로 이끌었는지 그 장대한 서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을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힘을 합쳐 막아낸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외적을 물리쳤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그리스 전역에 넘쳐 흘렀습니다. 특히 아테네는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를 이끈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불타버린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서 잿더미가 된 도시를 내려다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좌절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곧 곡물과 목재, 은과 같은 자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상과 정보의 흐름까지 지배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무역을 장악하여 강력한 힘을 떨쳤던 것처럼 아테네는 바다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아테네의 자신감은 델로스 동맹의 결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재침략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에게 해의 여러 섬과 도시들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친 것입니다. 동맹의 공동금고는 성스러운 델로스 섬에 두어졌고 각 회원국은 함선을 제공하거나 돈을 내는 방식으로 동맹에 기여했습니다. 초기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테네의 3단 노선 함대는 연전연승했고 아테네는 자연스럽게 동맹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강력한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맹의 성격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맹국들이 함선 유지의 부담을 느끼고 돈으로 기여하기를 선호하자 아테네의 해군력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반대로 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아테네는 가차없이 함대를 보내 성벽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공동의 방위를 위한 연합체는 어느새 아테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제국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화폐와 도량형이 동맹 전체에 통용되기 시작했고 동맹의 금고는 아예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동맹의 돈은 아테네의 의지에 따라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돈으로 아테네는 도시와 항구를 잇는 거대한 장성을 건설했습니다. 이 성벽은 육지로부터의 공격을 완벽히 차단하고 바다를 통한 보급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아테네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벽의 의지에 적의 예봉을 피하고 바다를 통해 전쟁을 치른다는 이 구상은 훗날 몽골의 침입에 맞서 강화도로 천도했던 고려의 항전이나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남의 제해권을 지켜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테네는 이 장성을 통해 스스로를 난공불락의 해양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페리클레스라는 위대한 지도자 아래 아테네는 동맹의 자금으로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눈부신 건축물들을 지어올리며 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아테네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예술과 철학, 학문의 중심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스파르타는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이끄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보다 훨씬 오래되고 느슨한 형태의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물을 바치는 대신 스파르타 육군의 압도적인 명성과 상호 방위 조약에 의지했습니다. 코린토스, 엘리스 같은 동맹국들은 스파르타의 굳건함을 신뢰하면서도 그들의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본질적으로 내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헤일로타이라 불리는 다수의 노예 계층을 억압하며 유지되는 엄격한 사회 질서를 가지고 있었기에 국의 원정보다는 내부의 안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두 세력 간의 불신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헤일로타이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을 때 스파르타는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테네 또한 페르시아 전쟁의 동지로서 기꺼이 중장 모병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어찌된 일인지 다른 동맹국들의 도움은 받으면서 유독 아테네 군대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아테네의 자유분방하고 진취적인 기풍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테네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고 두 도시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두 세력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아테네는 이집트 원정에서 뼈아픈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막대한 동맹의 자금을 바탕으로 금세 함대를 재건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여전히 육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유지했지만 바다 건너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 기원전 445년 두 세력은 30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는 서로의 동맹 체제를 인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무력이 아닌 중재를 통해 해결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마치 시한폭탄의 시계를 잠시 멈춰 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평화의 이면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깨뜨리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드리아해의 작은 도시 에피담노스에서 내전이 벌어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분쟁은 코린토스의 식민지였던 케르키라, 그리고 케르키라의 모도시인 코린토스 사이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케르키라는 당시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도시국가였는데 코린토스와의 싸움에서 불리해지자 아테네에 손을 내밉니다.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케르키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명백히 스파르타의 핵심 동맹국인 코린토스를 자극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코린토스가 케르키라의 함대까지 흡수하게 되면 해상에서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방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케르키라와 손을 잡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만 돕겠다는 소극적인 약속이었지만 이는 사실상 전쟁으로 가는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5타 해전에서 아테네 함대가 케르키라를 돕기 위해 코린토스 함대와 직접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코린토스는 분노했고 스파르타의 아테네가 평화조약을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불신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코린토스의 식민지이면서
동시에 델로스 동맹의 일원이었던 포테이다이아 씨가 아테네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테네는 즉각 군대를 보내 도시를 포위했고 코린토스는 의용군을 보내 이에 맞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테네는 스파르타 동맹의 일원인 메가라 씨가 아테네 제국의 시장에서 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메가라 칙령을 발표하여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린토스와 다른 동맹국들의 빗발치는 성화에 마침내 스파르타가 움직였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열린 펠로폰네소스 동맹회의에서 코린토스 대표는 스파르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책하며 아테네의 오만한 팽창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원로이자 왕이었던 아르키다모스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전쟁이란 한번 시작하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테네가 가진 막대한 자금과 강력한 해군을 얕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동맹국들의 목소리와 아테네의 성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결국 신중론을 압도했습니다. 스파르타 의회는 마침내 아테네가 평화조약을 파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최후의 외교적 노력들이 오고 갔지만 양측의 입장은 굳건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더 큰 요구를 불러올 뿐이라며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베가 아테네의 동맹도시인 플라타이아를 기습 공격하면서 길고 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스파르타의 왕 아르키다모스는 예상대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연합군을 이끌고 아테네의 영토인 아티카 평원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아테네의 농지를 짓밟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베어버림으로써 아테네인들을 성벽 밖으로 끌어내 그들이 가장 자신 있는 중장 보병 간의 회전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밭과 과수원은 다시 일굴 수 있지만 도시는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그의 전략에 따라 아티카의 시골 주민들은 가재도구와 가축을 이끌고 아테네의 장성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피난민들로 북적이며 비좁고 불편해졌지만 아테네는 굳건히 성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대신 아테네는 그들의 진정한 무기인 함대를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3단 노선들이 피레우스 항을 떠나 펠로폰네소스 반도 연안을 습격하며 스파르타 동맹국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스파르타가, 바다에서는 아테네가 우위를 점한 채 전쟁은 누구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지리한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치밀한 전략에도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전쟁 2년차 피난민들로 인구 밀도가 극도로 높아진 아테네 시내에 끔찍한 역병이 창궐한 것입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자신도 이 병을 앓고 살아남았다며 그 참상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눈의 충혈, 목에서 피가 나고 멈추지 않는 기침과 갈증,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었고 신에게 드리는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무너졌고 도시의 도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역병으로 아테네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이 혼란 속에서 아테네를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페리클레스마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 아테네의 정치는 신중함과 인내심 대신 선동적이고 공격적인 목소리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테네는 지도자를 잃고 역병으로 신음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해군력과 제국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25년 전쟁의 흐름을 바꿀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테네의 장군 데모스테네스가 이끄는 함대가 폭풍을 피해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쪽의 필로스라는 험준한 해안에 잠시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이곳의 지형을 보고 즉시 이곳을 요새화하면 스파르타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훌륭한 거점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의 해안대로 필로스에 세워진 아테네의 요새는 스파르타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을 급파했습니다. 그들은 필로스 항구 앞바다에 길게 누워있는 스팍테리아라는 섬에 정해 중장 모병 부대를 상륙시켜 아테네 요새를 압박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도착한 아테네 본 함대가 항구로 돌진하여 스파르타 함대를 격파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스팍테리아 섬에 상륙했던 스파르타 정예 부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섬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그리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결코 항복하지 않고 싸우다 죽는다는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스파르타 병사들이 포위된 것입니다. 물과 식량이 떨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침내 그들은 그리스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선택을 합니다. 바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 것입니다. 120명의 스파르타 시민을 포함한 수백 명의 포로가 아테네로 압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파르타에게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주었고 아테네는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포로들을 돌려받기 위해 평화협상을 제안했지만 승리에 도취된 아테네는 이를 거절하고 더욱 공세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에게도 영웅은 있었습니다. 브라시다스라는 이름에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강점인 해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는 대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을 찔렀습니다. 소규모 정예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 북부 트라키아 지방으로 장거리 원정을 떠난 것입니다. 이곳은 아테네 제국의 목재와 은을 공급하는 중요한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브라시다스는 무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교술과 설득력으로 아테네의 동맹 도시들을 차례차례 이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인 암피폴리스를 함락시킨 것은 아테네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남쪽에서는 아테네가, 북쪽에서는 스파르타가 우세를 보이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양측 모두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북쪽 암피폴리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아테네의 강경파 지도자 클레온과 스파르타의 영웅 브라시다스가 동시에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쟁을 주도하던 두 인물이 사라지자 양측에서는 마침내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의 온건파 지도자 니키아스의 주도로 기원전 421년 니키아스 평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스팍테리아의 포로들을 돌려주고 서로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는 등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본질적인 불신과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위태로운 휴전에 불과했습니다. 코린토스와 같은 주요 동맹국들은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곳곳에서 국지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평화의 시기에 아테네의 오만이 파국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멜로스 섬의 비극입니다. 멜로스는 에게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도리아인들이 세운 도시였기에 스파르타와 혈연 관계였지만 전쟁 내내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아테네는 제국의 질서를 위해 멜로스가 델로스 동맹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멜로스의 대화는 힘의 논리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멜로스인들은 정의와 신의 그리고 스파르타와의 혈연을 믿으며 중립을 지킬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절단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란 힘이 동등할 때나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견뎌야만 하는 것을 견딜 뿐이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아테네는 멜로스를 철저히 포위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오랜 저항 끝에 멜로스는 함락되었습니다. 아테네는 도시의 모든 성인 남자를 처형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잔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멜로스 섬의 비극은 아테네 제국의 이면에 숨겨진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리스 세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아테네는 제국의 운명을 건 최악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시칠리아 원정입니다. 시칠리아의 도시 세게스타가 이웃도시 셀리누스와 시라쿠사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아테네에 도움을 요청해온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아테네를 유혹했습니다. 아테네의 점고 야심만만한 정치가 알키비아데스는 시칠리아를 정복하면 제국이 더욱 번영할 것이라며 원정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니키아스와 같은 신중파들은 너무 멀고 위험한 원정이라며 반대했지만 승리에 대한 낙관론과 탐욕에 휩싸인 아테네 시민들은 알키비아데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원전 415년 아테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원정 함대가 화려한 출정식과 함께 피레우스 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원정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총사령관 중 한 명이었던 알키비아데스가 종교적 불경제 혐의로 소환되자 그는 아테네로 돌아가는 대신 스파르타로 망명해버렸습니다. 원정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 이제 적의 핵심 참모가 되어 아테네를 공격할 방법을 조언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조언에 따라 스파르타는 유능한 장군 길리포스를 시라쿠사에 파견했고 아테네의 영토인 아티카에 데켈레이아 요새를 쌓아 아테네를 상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칠리아에 남은 아테네 원정군은 신중하지만 우유부단한 니키아스의 지휘 아래 시라쿠사 포위전을 힘겹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길리포스의 등장으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연패를 거듭했고 아테네는 데모스테네스가 이끄는 대규모 지원군을 추가로 파병했지만 야간 기습작전이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아테네군은 철수를 결정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라쿠사 해군은 항구의 입구를 봉쇄했고 좁은 항구 안에서 벌어진 최후의 해전에서 아테네 함대는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다에서의 퇴로가 막힌 아테네군은 육로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추격해온 시라쿠사군에게 괴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총사령관 니키아스와 데모스테네스는 처형당했고 수만 명의 아테네 병사들은 시라쿠사의 채석장에 갇혀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테네가 자랑하던 최강의 함대와 정예 육군은 이역만리 시칠리아 땅에서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의 참패 소식은 아테네에겐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제국의 자존심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맹국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페르시아 제국마저 스파르타에 자금을 지원하며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테네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상자금까지 동원해 함대를 재건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망명했던 알키비아데스가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몇 차례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미 기운 전쟁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405년
아이고 스포타모이 해전에서 리산드로스가 이끄는 스파르타 함대가 아테네 해군의 마지막 함대를 괴멸시키면서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바다를 잃은 아테네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오랜 포위 끝에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마침내 스파르타에 항복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상징이었던 장성을 허물고 델로스 동맹을 해체시켰으며 아테네의 민주정을 무너뜨리고 친스파르타 과두정을 세웠습니다. 한때 지중해를 호령하며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아테네 제국의 황금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30년에 걸친 전쟁은 승자인 스파르타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리스 세계 전체를 쇠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내분으로 약해진 그리스는 북쪽의 새로운 강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세력이 지나친 오만에 빠졌을 때, 그리고 소통과 이해 대신 불신과 대립을 선택했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번영의 정점에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 앞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